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성과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요즘 그 젠더 이데올로기나 그 성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결정된 성을 부정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게 혹시 틀리지 않을까? 혹은 새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그게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전문가로서 세상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분화, 그 sex differentiation의 과학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분자 유전학을 공부를 하면서 생명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성이 발달하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전에는 이제 우선 성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지금 성전환이나 트랜스젠더 이런 이념의 근원이 되는 이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념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에서 가르치는 성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성분화를 문제를 일으키는 선천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간성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성은 무엇인가 하는 순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 이데올로기 발원과 발전인데 이건 다른 분의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처음에 가족과 종교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 성을 자유화시켜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프로이트가 정신질환의 원인이 억압된 성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제 그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죽이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이트로부터 유래된 라이히라는 사람, 여기도 이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성정치, 성혁명의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자유롭게 해서 그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으면 정신병이 걸린다. 뭐 이런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68 혁명을 일으키는 이제 근원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또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네오 막시즘이라고도 하는 문화 막시즘주의에서는 가정을 파괴해야지 결국 그 마르크스주의 혁명,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이념을 배경으로 성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념과 페미니즘이 합치면 이게 섹스 포지티브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중에도 모든 형태의 성을 다 인정하는 것이 이 섹스 포지티브 페미니즘이고 그게 여성을 완전히 해방시킨다. 뭐 이런 식의 이념이 갔다가 이제는 이제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가지고 성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성의 구조의 해체하는 것이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것의 가치를 해체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이 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려는 모든 것을 해체하려는 그들의 운동 속에 성 이데올로기의 해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성혁명 이념의 변천사를 보면 이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그 사드, 그 다음에 멜더스 인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론은 이 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식량이 엄청나게 모자랄 것이고, 사람이 너무 남아돌 것이다. 줄여야 된다. 출산율을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갈톤이라는 사람이 우생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똑똑한 인종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더스 인구론은 이런 것이죠. 인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증가할 것인데 식량은 이 검은색의 직선 그래프로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갈톤이라는 사람이 스파르타의 이제 그 인재들을 튼튼한 인재들을 서로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이 힘센 자손들을 얻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이제 히틀러가 받아들여가지고 인종 청소에 사용을 한 것이죠. 마르크스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모든 심리적인 질병의 원인을 이제 성욕, 그리고 성욕을 억제하는 기독교의 성윤리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성혁명의 이념의 이제 기반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혁명 이념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마그렛 생어라는 사람이 산하제한을 하는 산하제한 연맹을 설립하고, 이게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주도되었고, 나중에 이제 국제가족계획연맹, 이것이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통제 회의를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뜨린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이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혼과 낙태 합법화, 그 다음에 집단 거주하면서 자유연애를 장려하고 자식은 집단 육아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히는 비엔나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게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오르가즘 이론, 가정해체의 성혁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알프레드 킨제이도 이제 이것도 역시 록펠러 재단의 연구기금을 받아가지고 킨제이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모든 성적인 표현을 다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이고 동물과 또 소아와 이런 모든 성적 관계를 자신이 행했고 그걸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통계를 내는데 모집단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많이 포함된 그룹을 4분의 1을 집어넣어가지고 전체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다라는 통계 수치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근기시였던 성관계와 연관된 어떤 학문이 없었던 시대에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후 한 40여 년간 이거에 반대되는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교과서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오마르크시즘은 유럽에서 1차 대전 이후에 마르크스주의가 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나라마다 그렇게 많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 싸우기만 하고 공산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한 것이죠. 그 반성에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이 부르주아 문화. 그러니까 부르주아 문화의 근간에 있는 것이 기독교 문화인데 기독교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지 않고는 이 공산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자긴 한데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공산혁명을 결코 일으킬 수 없다. 이것이 이 사람이 생각한, 그래서 문화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문화를 먼저 파괴시켜야 된다. 그게 성혁명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네오막시즘을 하는 사람은 이제 막시즘 페미니즘을 처음에는 이제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네오막시즘 페미니즘은 이제 그 기독교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나오는데, 페미니즘은 성,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개인, 사회적 평등,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처음에 이 4개의 웨이브로 나눕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우선은 이제 20세기 초에 여성의 참정권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을 쟁취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웨이브입니다. 두 번째가 시몬느 드 부바르의 이제 제2의 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으로서 길러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성을 그 굴레에서 빼내자 하는 여성 해방 운동이 이제 두 번째 웨이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웨이브는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때는 이제 섹스 포지티브 페미니즘과 섹스 네거티브 페미니즘이 서로 이제 격돌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여성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두 그룹 사이에 굉장한 이제 대립이 있었고, 포르노, 매춘, 변태, 성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허용하자는 게 섹스 포지티브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웨이브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항하는 SNS를 통한 미투 운동, 이것이 네 번째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일어났었죠. 이때 문화혁명은 사실은 마오쩌둥이 정권을 실각할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되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때 마오는 이 주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중국에 남아있던 모든 한 세대의 선생님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책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30여 년간의 선생님이었고 그 책이 없는, 어떤 사상의 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그대로 주입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화혁명이고, 이때 이 사람, 이 드보부아르와 사르트르가 이 중국의 천안문 앞에 가가지고, 공산주의와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베네모 쓴 사람 이런 뭐죠? 체게바라. 여기 이 사람은 그 쿠바의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 두 사람이 가서 지속적으로 문화혁명에 대한 이런 거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68혁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학생들이 이제
그 성을 해방하라. 이게 이제 주제로 일어나는데 이제 즉시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때 그 우파이든 이제 드골 정부를 사퇴시키는 일로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진보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68혁명의 이게 이제 미국으로 전파돼 가지고 69년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히피, 반전, 그리고 성해방, 락이라는 이런 문화들로 그 우드스탁에 있는 야스커스 팜이라는 그 농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락 공연을 보면서 3일 동안 거기에서 집단 혼숙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 사람들의 성의 자유를 전파하는 메시지가 미국 전체로 이제 퍼뜨려진 거죠. 그게 이제 68혁명이 미국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혁명, 성적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제 통일전선 전술을 펴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패로 해가지고 정권을 얻으면 바로 같이 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다 이제 이용만 당하고 이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혁명은 지난 2세기 동안, 서양으로 보면 지난 2세기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고, 우리나라도 지난 100여 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성윤리가 변했습니다. 전통적 도덕 가치가 이제 변한 것이죠. 이 변한 것은 우리가 그 인문학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이 그걸 시킨 사람, 그 이념을 만들어내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이 뭐 유식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전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 기독교적 성윤리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연애, 포르노, 잘못된 성교육, 그리고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동거나 청소년 임신, 낙태, 사생아, 무책임한 육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덕이 무너져야지 가정과 자녀가, 사회가 무너져야지 자본주의가 이제 무너진다. 이것이 이들이 꾸준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때까지 진지에 숨어가지고 가르치다가 정권을 얻게 되니까 지금은 기동전으로 밖에 쫓아나와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성혁명의 결과는, 페미니즘의 성혁명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는 낙태의 합법화, 인구 통제, 피임약 보급, 학교의 성교육 의무화,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떨어지고, 혼외 출산율이 높아지고, 동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혁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디어도 달린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명은 이것인데 아프리카와 영국의 빈민가에서 의사입니다.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영국의 빈민가에서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내과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이 The Life at the Bottom, 하층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The Worldview That Makes the Underclass, 하층민을 만드는 그 월드뷰, 그 세계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층민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병리 현상들은 지식계급으로부터 흘러나온 이념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면
자기 병원에 태어나는 아이의 70%가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상의 책임은 분명히 그 이념을 만들어낸, 성혁명의 이념을 만들어낸 지식인들에게 있는데, 지식인들은 이념의 명백함이 중요하지 이념의 결과에는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는 것과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념의 순수함만 따르고 이념의 결과를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또 한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사이면서 이 목사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진노 아래 놓인 민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성경에 벌써 다 나타났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가는, 이건 노아의 홍수 때나 바벨탑 때나 소돔과 고모라에 다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멸망 때도 나타났고, 이렇게 사이클로 이런 도덕적 타락이 급속히 강력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이른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벌써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이 이 세상을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H. 로렌스라는 사람, 아들과 연인, 차트레이 부인의 사랑,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인간의 문제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대뇌가 지나치게 발달한 것이다. 그냥 욕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해.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 위선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타락이 위선보다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시프카드라는 사람은 위선은 악이 선에게 표시한 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위선을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아직은 자기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을 바꾸어가지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자유, 그와 연관된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가정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유의지를 자연스럽게 악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는 다른 범죄하고 달리 우리 몸에 짓는, 육체 안에 짓는 죄입니다. 부부의 신뢰의 죄를 짓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때 그들은 독재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산 생명윤리 연구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가장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이 현상 속에서 나의 지식을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전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기술자가 아닙니다, 의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이 가르치는 성, 성이 무엇인가요?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성은 우리가 수정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수정할 때 결정이 되고, 우리 체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이 카리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모양을 하고 있는데,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한 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있는 것은 하나는 어머니 쪽에서, 하나는 아버지 쪽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포 분열하기 직전에 크로모솜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이 여기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줄 같이 보이지만 두 줄이고,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 X자 모양으로 생긴 것이 여기 중간에 여기가 짤룩하고 이게 양쪽에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똑같은 카피가 4개가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쪽 카피 2개, 아버지 쪽 카피 2개. 각 크로모솜마다 다 4개의 카피씩이 되면 그걸 나중에 적도판에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2개의 세포로 갈라질 때 어머니 거 하나, 아버지 거 하나 각 염색체마다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눈 다음에 세포질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똑같은 정보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모두 똑같은 정보를 가진다. 이게 체세포 속의 염색체입니다. 그러나 생식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는 어떨까요? 생식세포는 이게 세포 분열을 2번을 하기 때문에 2번을 하면은 이 아까 그 똑같은 게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런데 이 생식세포는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이제 똑같은 염색체 사이에 크로스오버라고 해가지고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머니한테서 온 난자를 만드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한테서 온 이 염색체가 뒤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것이 섞여가지고 나에게 흘러온 것이에요. 난자에서. 그 다음에 정자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섞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4분의 1이 아니에요. 뒤섞여가지고 전혀 다른 4분의 1씩이 아버지한테서 오고 어머니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수정이 딱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전혀 다르다. 조상의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생명의 다양성은 이 감수분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돌연변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섞임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이오시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의 결정은 수정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수정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딱 수정이 일어나면 그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남자와 여자도 그때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결정은 다른 상염색체는 모두 두고 여기 아버지한테서 이 X 크로모솜을 받느냐 혹은 Y 크로모솜을 받느냐에 따라서 남성이 되든지 여성이 되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분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Y염색체에 있습니다. Y염색체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Y염색체입니다.
Y형 색채에 그 3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3는 SRY라는 것은 Sex Determining Region of the Y Chromosome 이라는 뜻입니다. 위치가 Y 크로모솜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의 결정을 하는데 유일한 결정인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3 유전자가 있으면 수정 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5주째쯤까지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기관과 여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이 동시에 있습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6주 때부터 여기서 고나드에서 그 성기관에서 호르몬을 3 유전자가 있는 곳에서는 PDF라는 것인데 Testis Determining Factor 정소를 결정하는 전사인자가 나오면 그게 SOX9이라는 유전자를 발현시켜 가지고 그게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들을 발현시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은 여성의 성기관이 될 수 있는 물레리안 덕트, 그 밀러관이라고 하는 것은 퇴화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Y 크로모솜이 없고 3 유전자가 없으면 정소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져 버립니다. 6주 때 그 과정이 시작돼 가지고 점점 성기가 외부, 내부 성기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9주째는 거의 결정이 일어납니다. 수정 후 9주에 거의 성기의 형태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성의 결정은 Y형 색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3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이 되고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거기에서 내외부 성기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 성의 분화는 처음에는 이 제니탈 튜브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니탈 튜브컬은 이제 생식기 결절이라고 하는데 클리토리스가 되든지 그 음경이 되든지 될 똑같은 부위에서 이게 우리의 팔이 몸에서 발달해 나올 때 하고 똑같은 유전자들이 여기에 작용을 해가지고 밖으로 커져 나옵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 이게 커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면 5알파 리덕테이즈 해가지고 바뀌면은 이게 길어지고 남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결정되는 게 3 유전자가 SOX9을 이제 발현시키면 SOX9은 난소 발달과 연관되는 건 전부 방해를 합니다. 정소 발달과 연관되는 건 전부 스티뮬레이션, 이제 그 촉진시켜가지고 이 난관 만들어지는 쪽은 퇴행을 시키고 정관이 만들어지는 쪽은 이제 고환이 만들어지는 쪽은 이제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촉진해서 남성이 되고 이게 없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난관이 만들어지고 난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궁과 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기가 발달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 정중앙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방광이 있고 항문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항문이 있고 여기에 원래 이 밀러관이라고 그러죠. 밀레리안 덕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여성으로 발달되어 갈 때는 이 밀레리안 덕트가 점점 발달해서 자궁이 만들어지고 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방광에서 요도가 있고 질이 있고 항문이 있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남성인 경우에는 이 밀러관이 퇴화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방광에서 나오는 이 요도가 나중에 이 음경이 이렇게 길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지퍼처럼 이쪽부터 이쪽까지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꿰매주시는 거죠. 그래서 끝에 요도가의 오프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기의 발달 과정이고, 결국 이게 앞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닫혀 있고 여기는 열려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정소는 이제 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낭이라는 이 주머니 속에 쌓여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관은 이제 밀러관에서 발달된 자궁과 질이 생기고, 여기에 난소와 연결되는 이 나팔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디자인을 해두었고,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게 on 되든지 off 되든지 어떤 한쪽으로 진행되게 돼 있고,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 기관을 사람의 손으로 재현하겠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다가, 그게 수술이 비싸고 또 실패를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죠. 성분화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전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질환 중에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질환들이 많습니다. 염색체가 한 세트, 두 세트,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한테서 온 거, 어머니한테서 온 두 세트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생식세포에는 여기 보면 23, 거의 23개고 그 X가 있든지 Y가 있든지 이럴 거고, 정상체세포에는 그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46X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3개가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 4개가 뭉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태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여러 세트가 있는 경우는. 사람의 유전자는 많아도 문제고 없으면 더 문제인데, 없으면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많으면 살아남긴 남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염색체 수 중 하나의 수 이상이 이제 더 부족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연유산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경우는 염색체가 많은 경우 중에는 남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살아남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그것도 큰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21번 염색체, 18번 염색체, 13번 염색체가 트리소미, 3개의 염색체가 있을 경우에는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1번이 3개 있는 게 이제 다운 신드롬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나머지 22번은 더 짧은데도 거기는 아주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가 봐요. 생명과 연관된. 그래서 이건 많아도 죽고 적어도 죽고 하는 것입니다. X염색체는 많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어떤 흔들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상염색체의 개수 이상의 요 3개가 아주 이제 빈도가 높은 축에 속하고, 성염색체에서는 XXY, 그 X염색체가 2개인 경우, XYY, 그 다음에 X0, 그 다음에 XXX,
뭐 이런 염색체 이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 결정은 외부 성기의 모양으로 결정한다면 Y 염색체가 있는 것은 무조건 남성의 외부 성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X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는 거죠. 다른 유전적인 질환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운 증후군 같으면 21번 이 염색체가 이 3개가 있는 것이죠.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꽤 됩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18번 염색체. 그 다음에 13번 염색체의 숫자가 하나 더 많은 파타우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 X0일 때 우리가 이것을 헨리 터너가 발견해가지고 터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성징을 가지고 키가 작습니다. 비율은 정상인데 키가 작고 성적으로 미성숙하고 난소 발달에 이상이 있습니다.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삼각형 얼굴에다가 귀바퀴가 후전되어 있고 넓은 물갈퀴 같은 목이 있고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50%가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가지고 있고 공간지각력이 감소합니다. 지능은 이제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의 문제에는 헛갈릴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XX 남성, XY 여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XX인데 남성입니다. 외부 성기 모양은 그럴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면 X 크로모솜의 끝부분과 Y 크로모솜의 끝부분이 서로 교차가 일어나 버린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3 유전자가 있는데 3 유전자가 이쪽으로 X 크로모솜 속으로 옮겨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X 크로모솜을 받은데 3 유전자가 거기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XX인데 남성의 성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XY 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로모솜은 염색체는 이렇더라도 3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XY가 있습니다. XXY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해리 클라인펠트가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 이상의 키와 상하체의 팔다리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보면 길고 사춘기 이후에 정소 발달이 미흡합니다. X 크로모솜의 도시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형상을 나타내고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습니다. 여성의 가슴을 가지는 자이네코마스티아라는 여성의 가슴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 후에 체모가 감소됩니다. 근육량이 감소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외부의 성기 모양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것은 남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학습장애나 언어 지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능은 보통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X 신드롬입니다. 이것은 X 트리소미인데 100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연한 육체적 이상은 없지만 X 염색체가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브림 클리닉에서 거의 모르고 지내다가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의 경우가 어머니의 난자에서 non-disjunction이라는 것은 X 크로모솜이 양쪽으로 세포 분열할 때 갈라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걸 non-disjunc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 non-disjunction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트리소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X점색체의 개수가 4개 내지 6개인 경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분열을 연속적으로 2번이나 하는데 그게 쭉 다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X염색체가 추가로 자꾸 증가할수록 지능의 저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간성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볼 때 염색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은 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Y 크로모즘의 존재의 유무로 성기의 형태가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입니다. 그러니까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클래시컬한 타입이 있고 non 클래시컬한 타입이 있어요. 클래시컬한 타입은 태어날 때부터 성기 형태에 좀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 non 클래시컬한 타입은 점점 발달하면서 형태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남성에서 요도가 아래쪽으로 열리는 끝부분에, 음경의 끝부분에 가 있지 않고 지퍼가 아까 닫힌다 그랬잖아요. 그게 덜 닫혀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인펠트, 트리플 X 이런 경우는 전부 성이 분명한 이게 됩니다. 질폐쇄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게 성적으로 헷갈릴 가능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 여성인데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서 XXY, XXXY 뭐 이런 X가 아무리 많더라도 Y가 있으면 남성이다. 그 다음에 그 XYY, Y가 2개 있으면 이건 Y 염색체에는 좀 감옥에 가면 XYY 이 염색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게 이제 폭력성이나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Y 크로모솜이. 그 다음에 X 염색체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바바디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조직학 시간에 바바디라는 이야기가 BARR이라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여성의 핵 속에 보면은 이런 이 DNA가 꽁꽁 묶여 있는 어떤 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큰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가 X 염색체 중에 하나를 인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 한쪽에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XX라도 둘 중에 하나는 세포 속에서는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못 껴가지고 풀지도 않고 보따리 싸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 중에 대부분은 보따리에 그냥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모자이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에는 아버지에게서 온 X가, 어떤 세포에서는 어머니에게 온 X가 보따리에 싸져 있고 반대편 것들이 이제 활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X 크로모솜이라도 아버지한테서 온 것과 어머니한테서 온 건 다른 것이죠.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특징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얼굴에 얼룩이 이렇게 털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아버지
부계와 모계의 것이 섞여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XXX 그 4개, 그 다음에 XO 전부 다 이 여성이고, 간성 중에 이제 이거 또 3 유전자가 바꿔치기 돼가지고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이 부분을 보고 잘 감별해줘야 될 부분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사의 이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대사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사되어가지고 이쪽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인 알도스테론이 각각 만들어집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이제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각각 이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21 하이드록실레이즈, 그 다음에 여기는 11 베타. 그래서 여기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쪽은 생기는 경우가 좀 적지만 이 두 개의 이상이 생기면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 속에 그 호르몬이 적다는 사인이 어디로 가느냐? 뇌하수체로 가는 것이죠. 그 피추이타리에서 이 사인을 냅니다. 호르몬이 적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적으니까 그러면 부신피질 호르몬을 자극하는 ACTH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또 내보냈는데 그 내보낸 것이 이쪽에 와서 여기 와서 이제 호르몬 만들자 하고 신호를 줘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그 대신 어디로 가느냐?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으로 가는 쪽으로 갑니다. 우선 남성 호르몬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여성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 호르몬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ACTH가 또 분비됩니다. 또 분비되면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하다 보면 부신이 두꺼워지겠죠. 부신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사 이상이 생기는 이 경우에는 성계 형태가 중간 형태 혹은 그 이상한 형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 내분비 내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이건 스테로이드 그 대사 이상으로 성계 형태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남성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빨리 조숙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정신과에서 어떤 협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제때 이 호르몬을 ACTH가 계속 분비가 안 되도록 이 두 개의 호르몬들을,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잘 공급해주면 이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무시하고 잘못 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이제 제일 이제 간성이라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사 이상은 이제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0.1에서 2% 정도라면은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이 미네랄로코티코이드와 글루코코티코이드 이 호르몬이 부족한 것 자체가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의 치료와 함께 이 성적인 발달에 대한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남성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웅동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소와 난소가 같은 장기에서 발달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두 개의 남녀 수정란이 중간에 합쳐져 버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소미에서 한 염색체가 제거되어 다시 정상화된 경우, 4개의 생식세포가 이제 접합되어서 일어나는 경우, 3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 특성과 여성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거는 이제 비율이 굉장히 이제 낮은 거죠. 예,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학이 말하는 성은 Y염색체의 존재 여부, 더 좁게 말하면 3 유전자의 존재 여부가 외부 성기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거로 이제 그냥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란이 XX면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모두 XX다. 수정란이 XY면 모든 세포가 XY다. 그래서 이 6주에서 9주 사이의 형태 결정이 거의 일어나 버리는데 그걸 수술로 회복하거나 다른 형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호르몬 요법으로는 트랜스섹스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은 후성유전적, 그러니까 유전자의 정보는 변화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조절하는 힘을 강하게 가하는 것이죠. 그 후성유전적 변화를 일으키지만 자극을, 그 강한 힘을 빼면 원래의 유전 정보가 리바운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성염색체를 우리 성인에게는 30조 개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포 따라가서 하나씩 다 바꿔주지 않는 한 이게 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수술로 성전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간의 손길, 기술, 원래의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양만 흉내내는 것, 그 다음에 성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수술에 계속 불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기의 수술뿐 아니고 다른 모든 수술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비용을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결국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으면 정체성을 상실한 영혼과 육체가 남을 뿐입니다. 주변에 가족도 없고 이런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이렇게 1대1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이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생육 문화 명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레위기에 이런 금지 조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성,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부부 사이에만 허락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배타적인 결혼 관계로서 성관계는 그 외의 모든 관계는 간음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밀함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속적인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라는 뜻으로 이 생육의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창조의 어떤 그 사에게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개방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성경적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일찍 결혼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관계 혹은 그로 인한 임신이 있을 때는 양측의 책임, 특히 남자 측의 가중 책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에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이 국가나 가정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같이 보살피고 그 임신한 여자아이에게만 그걸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모의 교육, 그래 성적인 부정, 거의 부모의 성적인 부정은 그 부부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의 해체를 일으키고 그 가정의 해체를 바라보는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 가정의 해체와 결손 가정이 결국 성정체성의 혼란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각각의 역할이 가정에서는 모두 필요합니다. 한쪽 부모만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하버드에서 이제 연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930년대 후반에 하버드대학에서 하버드대학 남학생 263명 그리고 보스턴 지역의 빈민가에서 고등학교 중퇴한 남성 456명, 나이는 같은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성을 가진 여성 9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1932년도부터 매 2년간 설문하고 면담을 하고 72년에 걸친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 보고서인데 그 결론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 50세 이후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전의 가정의 환경이나 그 전의 학업 성적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동안 그때까지 쌓아온 관계의 질과 가장 상관이 있다.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양이 많아도 좋은데 그냥 그 진짜 친밀한 그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7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관계. 그 다음은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앞에 두 개는 중독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나
성중독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무슨 중독이든 중독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입니다. 운동과 과체중으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국과는 이 체중 감량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컬크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어떤 세계관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 세계관의 방법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없앨 수 없는 그 고통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은 이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메가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나를 봐라. 그래서 결국은 이 행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성, 생명, 결혼, 가정과 연관되는 모든 법들은 그 가정을 깨뜨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과 생명,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위헌 판결 이런 것들은 낙태는 쉽게, 그 다음에 입양은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지 입양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입양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양육이 국가의 책임이냐, 가정의 책임이냐. 국가가 우리가 아기 다 키워줄게. 그건 공산주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내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 생명의 탄생, 그 자녀 양육이 결혼 제도 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그 문제를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성경적인 입법을 반대해야 되고, 설사 입법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성결정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